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신사고 국어 교과서로 공부를 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강의를 찍게 됐고요. 우리 이제 중간고사, 이제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끝내고 선생님도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긴 건 아닌데 살짝 정리가 되어서 요번에 1학년 학생 이제 여러 명이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 있는 좀 어려운 작품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강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준비했고요. 교과서 142페이지에 있는 박지원의 상기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기라는 작품이 코끼리 상자에 기록할 기자예요. 그래서 코끼리 이야기란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코끼리 이야기. 그럼 코끼리가 도대체 뭐길래, 뭐 동물원 이야기인가? 아니 코끼리가 뭐 어떻단 얘기지? 박지원 씨의 작품이니까 박지원의 기본적인 작품은 무엇인가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거든요. 뭐 박지원의 호질도 마찬가지고 박지원의 양반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뭐 박지원의 호질이나 아니면 양반전은 이제 고전 소설에 들어가는 건데 이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교술갈래의 작품이죠. 여러분 이제 교술갈래가 뭔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술갈래가 뭘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교술갈래란 대상이나 세계를 설명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문학 형식을 얘기한다.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 잡을 건 뭐냐면 어떠한 대상인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냐. 여기 써 있죠. 개인의 경험이나 사색이나 성찰 등을 나타내는 걸 교술갈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경험이나 사색,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성찰, 반성하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대표적인 장르 세 가지가 있다면 무슨 설, 그다음 기, 수필이라는 게 있어요. 뭐 설하면 뭐 이욕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슬견설, 이런 설이라는 장르가 있고, 그다음에 수필 뭐 기본적인 뭐 기행수필,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기행수필, 그다음에 뭐 수필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다음에 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오늘 보게 되는 이제 상기, 이제 이런 기 같은 게 있는 건데요. 그럼 상기라고 하는 것도 기에 들어가니까 교술갈래에 포함되는 일인가 보다. 그럼 교술갈래의 특징이 개인의 경험이나 사색, 성찰 등을 통해서 뭔가를 묘사하고 설명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요 안에 어떠한 경험들이 들어있고 그걸 통해 무엇을 성찰하고자 하는 건가, 어떠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건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 교술갈래 중에 기에 속하는 박지원의 상기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고 작품을 보면 좀 더 쉽거든요. 자, 구조 파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작품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4개의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이따가 본문 속에서 기의 주제, 승의 주제, 전의 주제, 결의 주제는 무엇인가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파악하고 가죠. 일단 기 부분에서는 움직이는 코끼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 코끼리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게 큰 거 못 느꼈는데 움직이는 코끼리를 보자, 와, 경이롭다. 대박, 완전 충격적이야.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움직이는 코끼리를 통해서 어떤 경이로움과 충격을 표현한 다음에 승에 가서 그 코끼리에 대해서 외양 묘사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요. 귀는 뭘 닮았고, 뭘 닮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코에 대해 특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끼리의 코에 대한 상세 묘사를 통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코끼리를 보고 있지만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의 발을 만졌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나 보다, 이런 거 느꼈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끼리에 대해서 처음 봤을 때 느낀 그 충격, 이런 걸 통해서 코끼리에 대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에 가게 되면 좀 확장을 하게 돼요.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통념을 얘기해요. 여러분, 통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그냥 기존의 생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입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라면 힘이 셀 거야. 흔히 말하듯 남자들은 힘이 세다라고 생각한다. 남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념.
여자들은 힘이 약할 거야. 여자들은 많이 삐질 거야. 남자들은 뭐 지저분할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하나의 사회적인 통념 같은 걸 제시하는데 이런 통념을 왜 제시하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그럼 그 통념이 별로 이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가 보죠. 그리고 어떠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다친 사고를 비판하면서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입증하는 부분이 이 전에 나오게 돼요. 보통 기승전결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기승전결. 기, 승, 전, 그리고 마무리, 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걸 봤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느꼈는데 이런 게 있더라?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마무리를 짓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코끼리와 하늘의 이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고 결론적으로 고정불면의 이치는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코끼리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 그냥 코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끼리를 우리가 보통 묘사를 할 때 코끼리에 대해서 일부분만 가지고서 코끼리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진 다음에 와 코끼리는 길게 생겼구나.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다음에 야 코끼리는 이렇게 짤막하고 두껍게 생겼구나. 눈을 만진 다음에 코끼리는 촉촉하게 생겨 이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잘못된 관념을 갖고 뭔가 설명하는 건 올바른 설명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입견이나 이런 잘못된 통념으로 뭔가를 파악한다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올바른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노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본문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박지원의 상기라는 작품이네요. 자, 만일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이게 지금 코끼리에 대한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에 대한 인상.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다. 누구의 인상인데요? 작가의 인상이죠.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그쵸? 뭔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을 보고 싶잖아? 그럼 코끼리를 보면 돼. 이 얘기에 숨어 있는 건 코끼리를 보면 와 기이하다, 와 괴이하다,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를 느낄 수 있다라는 작가의 생각을 표현한 거겠죠? 내가 연경에서 본 코끼리, 그러니까 아마 처음 코끼리를 봤을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코끼리를 본 첫 경험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코끼리가 16마리나 봤대.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네.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 못했다. 즉, 안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처음 코끼리를 봤을 때의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코끼리가 묶여 있었으니까 구속되어 있는 코끼리를 봤던 거고 한편으로는 정적인 코끼리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죠? 이게 첫 경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데라고 하는 건 전환이니까 앞과 뒤가 서로 반대겠죠. 그죠? 앞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지금 열하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보니 그러니까 16마리 봤을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적이고 구속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건 이제 코끼리를 본 두 번째 경험이겠네요. 코끼리를 본 그 다음 경험이니까 두 번째 경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험은 어땠냐면 와, 온몸이 꿈틀거린다. 일단 꿈틀거리는 건 움직임이니까 이건 일단 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했다라고 느끼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굉장히 느낀 거는 뭔가 비바람이 지나가는 느낌, 세차고 그 다음에 굉장했다니까 거대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굉장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는 정적인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동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고 아까는 구속되어 있는 모습을 봤다면 이번에는 뭔가 경이로운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첫 경험과 두 번째 경험이 같지 않네요. 얼핏 보게 되면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인 거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걸 이렇게 지워서
상반된 경험. 그래서 첫 번째 경험과 두 번째 경험을 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기의 모습이고 주제는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는 움직이는 코끼리를 보며 느낀 경이로움과 충격에 대한 것, 정확히 얘기하면 두 번째 경험에 대한 것들이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 코끼리 봤을 때는 이렇게 대단하다 느끼지 못했고 뭔가 구속되어 있는 느낌, 정적인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 움직이는 코끼리의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경이로움을 느꼈다. 대단함을 느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화자의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기는 화자의 경험을 통해 코끼리의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럼 이게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자, 승으로 가보죠. 예전에, 그럼 예전은 과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 그러니까 뭐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니까 뭐 바다 위에 거대한 존재? 뭐 그러면 약간 집채만큼 크기도 했다.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정확한 정체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상컨대 뭐 고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책에서는 뭐 바다 코끼리다라고 설명한 책도 있었는데 뭐 바다 코끼리인지 아니면 고래인지 뭐 정확한 건 진단할 수 없어요. 어쨌든 거대한 걸 봤다는 확실해요. 집채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과거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럼 여기서부터는 현재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네. 그럼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이 다르다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10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면 또 코끼리 얘기네. 그죠? 10걸음 거리는 가까운 거리잖아. 그럼 가까운 거리에서 코끼리 봤으면 앞에서 어마어마 거대하다 했으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본 거는 정말 거대한 걸 봤겠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동해에서 봤던 이 크기는 집채만큼 크다. 와, 거대함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0걸음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봤을 때도 생각해 보건대 동해에서 보았던 것 뭐예요? 거대한 것을 봤잖아. 그럼 동해에서 보았던 것은 과거의 모습인데 그 과거의 거대한 것을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그때 뭘 느꼈냐면 우와 알 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기이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과거에 보았던 거 흡사하다는 얘기는 참으로 거대하고 기이했다. 이런 걸 지금 표현한 거겠네요. 그럼 여기까지의 모습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과거의 경험과 지금의 경험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유사하다고 뭐 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코끼리의 모습이 어마어마했다. 그 역동적인 모습 정말 굉장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내가 뭐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거대한 물체를 보고 굉장히 기이하기도 하고 거대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10걸음 거리에서 보았던 코끼리의 모습이 바로 과거에 봤던 그 거대함과 기이함을 느꼈던 그때의 경험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코끼리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꾸 왜 거대하고 코끼리 모습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세 번째에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몸체를 그 몸체가 누구 거야? 코끼리잖아. 그치? 자, 코끼리의 몸체를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약간 좀 반사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이따 말르면 보일 거예요. 자, 코끼리의 몸체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 다 뭐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코끼리, 그죠? 그러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몸뚱이는 소의 몸뚱이 같아요. 나귀의 꼬리 같아요. 낙타의 무릎 같고 호랑이의 발, 약간 괴물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코끼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관적인 묘사를 했을 때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코끼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코끼리의 외양을 묘사할 때 귀는 구름을 들이웃는 듯 하고 자, 듯이라고 나면
직유잖아요. 눈은 초승달 같으며 직유잖아요.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한 장 남짓. 한 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왼쪽에 써있긴 한데요. 장이라고 하는 건 3m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코끼리의 외양 묘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코끼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코는 자벌레처럼, 굼벵이처럼, 코끝은 누의 끝부분처럼, 쪽집게처럼이라 나와 있으니까 계속해서 코끼리의 외양 묘사를 비유를 통해 하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뭔가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특히 뭐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코끼리 하면 또 제일 유명한 게 코끼리 코잖아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하면서 코에 대한 노래를 특히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코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끼리 코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라고 할까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묘사를 막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처음에 코끼리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인상은 거대했다. 마치 바다에서 봤던 그 거대한 존재와 똑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코끼리를 내가 묘사를 해보겠다. 외양은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다라 묘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승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코끼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외양 묘사를 통해서 쭉 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우고 우리 이제 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승까지 해서 코끼리에 대해 묘사를 하고 코끼리에 대해 설명을 왜 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를 불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럼 코를 불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는 자신이 갖고 있던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는 어떤 사람은 코를 불이라고. 그러니까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의 코를 보면서 코끼리는 부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길쭉한 거는 대부분 부리가 보통 이렇게 길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의 코를 보면서 코끼리의 코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게 코가 이거 부리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코끼리에 대한 뭐야? 코끼리에 대한 일종의 오해죠. 그러니까 오해란 얘기는 잘못된 이해란 뜻이잖아요. 그럼 코끼리의 코를 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본인의 사고방식 속에 사람 코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렇게 길쭉한 거는 길쭉한 게 어떻게 코야? 그거는 보통 새 길쭉한 게 불이니까 코끼리의 코는 코가 아니라 아마 불이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긴 게 있으면 와 코끼리 코가 길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요.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 코라는 것들을 보통 사람의 코라고 생각한다면 코끼리의 그 긴 코는 코가 아니라 보통 새의 부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새처럼 저거는 코끼리의 부리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코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코는 길 수 없어. 코는 사람처럼 짧을 거야. 그럼 저게 긴 거는 코가 아니라 불이지라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5개라고 했다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가 왜 5개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사실 이거는 코끼리의 다리가 5개라고 착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코끼리 다리가 이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코가 이게 기니까 다리가 4개인 상태에서 코끼리 코까지 하게 되면 5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야, 코끼리 다리가 5개인가 봐. 왜? 다리가 4개가 있고 길쭉한 게 하나 있으니까 코끼리 다리는 5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끼리 코가 이렇게 기니까 그거를 이렇게 5개가 연결됐다고 생각을 해서 와, 코끼리 다리는 5개가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길쭉한 건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코끼리의 다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게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뭐 선생님 따라 설명하기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학교에 설명하는 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이거에 대해 찾아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코끼리의 코가
다리 5개가 합쳐진 것처럼 길다 이렇게 해석하는 책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일단 4개가 있을 건데 거기에 코끼리 코까지 더하게 되면 그래 코끼리 코 다리가 5개다라고 해석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생님에 따라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지 간에 코끼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눈이 쥐와 같다라고 오해하기도 한다는 거거든. 그럼 코끼리에 대한 오해들을 쭉 뭐 하고 있냐면 열거 혹은 나열하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코끼리에 대해서 자신만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선입견으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코하고 어금니 이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니까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오해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걸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몸뚱이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은 사실 몸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요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보다는 어떤 전체 큰 것 중에 일부분이죠. 이 일부분만 보고서 섣부른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해설서들을 찾아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성급하게 일반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의죠.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적어드릴게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경화여고에 있다. 경화여고에 있는데 예를 들면 조인수 선생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뭐 안경 쓴 이제 또 김주영 선생님을 봤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와, 경화여고 선생님들은 다 안경 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경화여고 선생님이 80명이 넘는데 그중에 선생님하고 2명만 본 거잖아요. 근데 딱 2명 보고 난 다음에 그 2명이 안경 썼다는 이유로 야, 경화여고 교사들은 다 눈이 나쁜가 봐. 다 안경 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게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분을 보고 섣부른 오해를 했다. 쉽게 말하면 전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대체로라고 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야.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실제로 모두가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요 눈에 대한 얘기인데 코끼리 눈 있잖아요. 이 코끼리 눈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눈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요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관점이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코끼리가 엄청 크잖아. 그 엄청나게 큰 것 중에 눈이 좀 가늘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야, 이거 간사한 사람이 아양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코끼리 눈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런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이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 생각인가?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밑에 봐요. 그러나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뭔 얘기야? 이렇게 코끼리 눈에 대해서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코끼리의 어진 성품이 눈에서 나오는데 그럼
요 부분은 코끼리 눈에 대한 앞에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노래했지만 여기는 긍정적인 관점을 노래한 거잖아. 노래했다기보다는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요게 보편적인 관점을 얘기했다면 여기는 새로운 인식을 얘기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관점으로 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죠. 자, 그럼 이 얘기에 이어서 뒤에 좀 더 보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러한 관점이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맞는 거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 대해서 조인수 선생님은 되게 얌전하게 생겼어 라고 얘기했대. 그럼 나는 얌전한 사람인가? 근데 알고 보면 선생님이 활발한 성격도 있어. 그럼 내가 꼭 얌전한 사람만 있는 건 얌전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활발한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맞는 것인가? 아닐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강희 왕제 때였다.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네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해자의 사나운 범, 호랑이 2마리가 있었대요.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해서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나운 호랑이 2마리가 있어서 너무 괘씸하니까 코끼리 우리의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길들이기가 어려워서. 코끼리가 너무 놀라서 코를 한번 휘둘렀어요. 이 코끼리는 호랑이다. 호랑이를 죽여야겠구만. 확 휘둘렀다? 이게 아니죠. 코끼리는 그냥 놀라서 휘두른 건데 거기에 범 2마리가 맞아서 즉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호랑이와 코끼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코끼리가 등치가 좀 크니까. 근데 호랑이 또 워낙 무서운 애니까 사실 누가 이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호랑이를 집어넣었을 때 코끼리가 걔를 죽이려고 휘두른 건 아니었지만 그냥 휘두른 것 뿐이었어. 놀래갖고. 근데 거기에 맞아서 호랑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우연한 사건인 거죠.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다 써있네요. 의도한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무서워서 그냥 사실 놀래서 그랬던 것 뿐인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해서 호랑이가 들어왔어. 낯선 애가 들어오니까 그 냄새가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코끼리가 호랑이를 죽인 것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서서 용감하게 호랑이와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데? 그냥 우연한 일일 뿐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요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예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우연한 일이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전부 다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연한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 얘기 왜 하는 거지? 뒤에 넘어가 볼까요? 사람들은 감탄사 나왔네. 만약에 시라고 한다면 영탄법 이런 거 얘기하겠네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 같은 걸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그러니까 이게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에서 찾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사물 중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늘에서 배정한 거야. 그건 다 하늘의 이치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점에서 이런 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념, 사회적인 인식, 일반적인 인식.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근거를 다 어디서 찾는 거야? 하늘에서 찾는 거야. 세상의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늘에서 발생한 거다. 하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라고 하잖아. 그럼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서리법이겠네. 하늘이 정말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나? 궁금한데? 이런 게 아니라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그 얘기는
하나하나 이름을 짓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럼 하늘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란 얘기는 모든 것에 하늘이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이 얘기의 핵심은 모든 일에 하늘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모든 것엔 하늘이 개입해서 세상의 모든 사물에 하늘의 이치가 들어가 있다. 근데 그러나 어떻게 하늘이 다 그걸 개입하니? 말도 안 돼. 모든 것에 개입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체로 말하자면 천이요. 뭘 천이라고 하는 거야? 하늘을요. 그러니까 하늘을 천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천이라는 뜻은 푸르게 퍼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푸르게 퍼져 있는 게 천이다. 형체, 그러니까 푸르게 퍼져 있는 형체로 보자면 한문으로 천이라 하는 거고 성정으로 말하자면 건이라 한다는 거예요. 건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를 이루는 근원이란 뜻인데 그 하늘의 속성을 얘기하면 세계를 이루는 근원과 똑같다는 점에서 건이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늘을 일컫는 여러 가지 말들이에요. 천이라 할 때도 있고 건이라 할 때도 있다. 주재하는 것, 주재라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상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상재라는 것들은 옥황상제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옥황상제. 그래서 옥황상제를 곧 하늘이라 일컫기도 하고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이라 한다는 거죠. 신이라는 것들은 초월적인 존재니까 하늘을 일컬어 우리가 모든 건 하늘이 알고 있어. 다 신께서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하늘을 얘기할 때 천이라는 의미로 말하기도 하고 건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상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각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치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는 모든 것은 하늘의 이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이치가 하나라고 하면 딱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걸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대. 그러면 뭐가 하늘의 이치야? 잘 모르겠는데?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 이와 기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실은 조물은 세상 만물의 제작자라고 하는 건데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요게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을 조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솜씨종인 장인이 다 만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만물은 하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식이자 통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와 비슷한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이치가 반영된 것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늘이 만들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가 다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그런 까닭에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해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하늘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주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은 혼돈, 즉 혼돈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 모든가가 약간 좀 이렇게 어질어질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만물을 만들었다. 그럼 혼돈을 만물 만들기 전의 상태라 보는 건데 혼돈이란 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혼돈이란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즉 어둠 상태겠네. 그 어둠 상태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분별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은 것들이 바로 뭐다?
혼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의 상태다. 그게 바로 뭐였다? 그게 바로 혼돈이라는 거였다.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상태는 하늘이 만물을 만들기 전의 상태죠. 그러니까 만들 때 상태가 어땠다? 이랬다. 이건 어디서 말한 거야? 주역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흑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이 얘기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상태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혼돈 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생성했다고 의문을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의문을 던졌다는 것들은 뭐냐면 일종의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혼돈 상태에서 하늘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깜깜한 상태에서 뭘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자 뒤섞여.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았어. 그럴 때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상태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뒤섞인다는 얘기는 마구잡이로 섞인다는 얘기잖아. 요 얘기를 말을 좀 바꾸면 의도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아서 그 뭔가 이게 국수가 뽑아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리를 이렇게 갈아다 칩시다. 이렇게 막 맷돌로 보리를 갈았어요. 자, 그럴 때 거기서 나온 것들이 정말 고르게 같은 크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건 작을 수도 있고 어떤 건 클 수도 있고 어떤 건 가늘 수 있고 굵을 수 있어. 그게 막 뒤섞여서 막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맷돌을 갈면서 이번엔 작은 걸 빼내야지. 그럼 이제 작은 거 갈아지고 이제 큰 거를 만들어내야지. 그럼 큰 게 만들어지고 이번 좀 가늘게 뽑아볼까? 그럼 가는 게 나오고 이번 좀 두껍게 뽑아야지. 그럼 두꺼운 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갈다 보니까 우연하게 굵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작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아무 의도 없이 좀 쉽게 말하면 의도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맷돌의 작용이란 지금 이걸 갈고 있는 게 맷돌의 작용이잖아. 그럼 이 맷돌을 뭐에 비유한 거냐면 하늘에 비유한 거예요. 하늘을 비유한 게 이 맷돌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맷돌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맷돌로 이제 보리를 갖다 쳐봐요. 그러면 맷돌은 뭔가 의도를 갖고 이제부터는 뭐 가는 거를 만들어 보겠어. 이게 아니라 맷돌은 그냥 도는 것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맷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맷돌은 어떠한 의도도 없이 그냥 돌아갈 뿐인 거야. 그게 여기서 하늘이라는 거야. 하늘은 그냥 돌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뭔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은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것뿐, 자기의 그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했잖아. 하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늘을 맷돌에 비유해서 그럼 맷돌이 뭔가 의도한 대로 두꺼운 것과 가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냐? 그게 아니라 맷돌은 그냥 갈 뿐이고 돌 뿐이고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그냥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네? 그 얘기는 하늘이 뭔가 의도를 갖고 만든 게 아니라 하늘 아래에서 있는 것들은 그냥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하늘의 이치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지 어떠한 의도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하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모든 사물엔 하늘의 이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늘은 맷돌과 같은 것일 뿐 맷돌이 그냥 돌고 있고 나오는 결과물들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그냥 의도대로 나오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뒤섞여 나오는 것처럼 하늘도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자기 의도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 모든 것에 하늘의 이치라는 말을 부여한다라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의도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죠.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윗일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 좀 약간 애매하죠. 이게 뭔 얘기냐면 뿔이 있는 것에는 윗일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늘이 뿔이 있는 것을 만들었다. 그럼 너한테는 뿔을 줬으니 이젠 윗일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뭐 했다는 얘기냐면 의도를 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약간 좀 반사돼서 잘 안 보일 수 있다. 선생님이 좀 지워볼게. 이러면 좀 반사가 좀 지워지나요? 좀 잘 보이죠? 이제 된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뿔이 있는 것에는 윗일을 주지 않나 뭐냐면 하늘이 사물을 만들 때 뭔가 의도를 반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얘기한다라는 거니까 일종의 통념이죠. 앞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그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는 윗일을 주지 않는 법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하늘이 모든 걸 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늘은 공평하니까 하나를 줬으면 다 안 주는 거지. 그래, 너한테는 미모를 줬으니까 너한테 몸매를 주지 않은 거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쟤는 잘생겼으니까 키는 작을 수 있겠네. 저거 왜 그런 건지 알아? 에이, 하늘이 다 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쟤는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키를 안 준 거야. 너는 좀 예쁘니까 넌 성격을 안 좋게 만든 거야. 그래서 왜 우리 막 이렇게 미인들이나 미남들이 성격이 안 좋으면 역시 얼굴값 하네. 역시 얼굴이 좀 이렇게 멋있으니까 성격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다 하늘은 참 공평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늘이 일부러 안 줬을까? 하늘이 일부러 쟤는 잘생겼으니까 성격 안 좋게 만들어야지? 쟤는 멋들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쟤는 멋있게 생겼으니까 키를 작게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 했을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숨어 있겠냐. 그냥 하늘이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일부러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다. 그럼 요 얘기는 일부러 빠뜨린 것? 이런 거잖아. 일부러 빠뜨린 거라 볼 수 있어? 글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감히 묻는다. 이제 물어보는 걸 통해서. 이런 거 우리가 문답법이라고 해요. 이제는 이 문답법을 통해서 작가 자신의 주장, 작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을 지금부터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이 옳은지에 대한 것들을 문답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물어봐요.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그 얘기 뭐죠? 다 하늘의 이치가 있는 거다. 다시 물어봐요. 하늘이 뭐 때문에 이빨 준 건데? 그랬더니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겠지. 역시 하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하늘이 쉽도록 한 것은 그럼 뭐 때문일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그게 바로 하늘의 이치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뭐라는 거예요? 통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 하늘의 이치가 들어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 뭐라는 거죠? 하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늘의 이치가 반영한 것이다. 새난 짐승들은 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늘이. 일부러 손이 없으니까 땅에 구부려서 얼굴 대고 먹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긴 새는 일부러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부리를 일부러 길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만물에 뭐가 있다? 하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요거에 대한 사례들을 열거 혹은 나열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자 여기 있는 이제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지원 씨가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자꾸 하늘의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하는 거냐면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그 얘기 핵심은 뭐인 거지? 여기 핵심은 모든 사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야, 웃기고 앉아있네. 그렇다고? 야, 그거는 소, 말, 닭, 개한테나 해당하는 말이야. 이것은 누구의 주장이죠? 요 이야기는 바로 작가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작가가 왜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3호를 씹도록 한 것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은 반드시 구부려 3호를 씹도록 한 것이라고? 이거는 사람들의 의견이잖아? 이게 맞는 말이라고? 야,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한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주어서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데 어금니가 먼저 닿으면 불편할 수 있잖아. 그럼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금니를 쟤한테 준 거 되게 쓸데없는 일이잖아 라고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얘기는 코끼리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이치라고 하는 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을 내린 것이 구부려서 3호를 씹도록 한 거라며. 근데 어금니라는 건 이빨이잖아. 근데 어금니를 쓸데없이 심어줬어. 근데 씹으려고 됐더니 어금니가 땅에 닿아. 그럼 씹을 수가 없잖아. 그럼 쓸데없는 어금니 왜 준 거야? 씹으라고 준 거라며 못 씹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랬더니 밑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지? 또 한 번 둘러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에 맞다고 계속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이 통념에 따라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얘기해. 아니 그러면 코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어금니 준 거라고? 그러면 차라리 쓸데없는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 댈 거라면 차라리 어금니를 그냥 없애버리면 어금니가 없으면 먹기 좋잖아. 그럼 어금니를 없애는 게 낫지 않은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다시 한번 작가의 재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가 전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통념을 갖고 다친 사고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게 되는 모습이 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얘네들한테는 미치지 못한데 무슨 얘기냐면 소, 말, 닭, 개라고 하는 것들을 흔히 말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즉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이잖아. 그럼 용, 봉, 거북, 기린 얘네들은 현실에 없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한테는 우리가 배운 게 적용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해 우리가 배운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통념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하늘의 이치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거에만 적용할 수 있지 얘한테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짐승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던 거죠. 자,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런데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 뭔 얘기야? 아까 호랑이가 들어갔을 때는 코끼리가 빵 쳐서 죽였어. 근데 쥐가 들어와. 근데 쥐는 뭐 신경 쓸 게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코끼리가 호랑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데 쥐는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인가?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얘기는 지금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코끼리가 범을 만났을 때라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가 쥐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끼리가 범을 만났을 때는 그냥 우연히 휘둘러서 우연히 죽인 모습이 있던 것이고 여기 있는 코끼리가 쥐를 만났을 때는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 이 둘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 코끼리는 범을 만나서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호랑이보다 더 센 게 코끼리네. 근데 쥐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건가? 얘는 무서워하지 않고 그럼 쥐가 더 센 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 요게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고정된 관념으로 대상을 인식하게 되잖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그 불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관념으로 뭔가를 판단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코끼리가 범 만났을 때는 그냥 우연히 죽인 거고 얘를 만났을 때는 신경 쓰지 않는 거니까 다른 경우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걸 한 가지 초점으로 보면 무섭다 무섭지 않다 이런 걸 보면 얘는 안 무서워하니 무서워하니까 쥐가 더 센 건가? 잘못된 판단이잖아. 그런 얘기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이치를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코끼리 얘기했는데 이 코끼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 근데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코끼리에 대한 이치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럼 코끼리는 보이는 것인데도 파악이 안 되는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 10,000배나 더하다. 즉, 안 보이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천하 사물은 훨씬 더 많으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한 것은 이게 뭐냐면 얘들아, 그 왼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주 만물의 이치를 우리가 사상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대. 그래서 사상으로 보통 설정했다고 하거든.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태양인, 소양인, 그다음에 뭐 태음인, 그다음에 뭐 소음인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럼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이치를 사상으로 설정했다고 하는 건데 그때 요 상 있잖아. 요 상. 요 상이 코끼리 상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이치를 설명할 때 코끼리 상자를 집어넣어서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코끼리 상자를 일부러 다 집어넣어서 이 모든 사례를 보니까 코끼리 상자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주 변화의 이치를 이렇게 코끼리 상자를 지어서 하는 것들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는 까닭이었다라는 얘기.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이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이치를 모를 수밖에 없는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 10,000배나 더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겠냐. 그런데 그걸 한 가지 관점으로 보면 파악할 수 있겠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뭐 하는 게 필요해? 만물을 인식하고 탐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은 이런 얘기죠. 고정된 관점으로 대상을 인식하지 말자. 고정불변의 이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 속에서 왜 상기란 얘기를 했고 코끼리 상자 썼냐. 코끼리 상자 할 때 그 상자라는 게 코끼리 상, 어떤 형상을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취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거고 결국 모든 것들을 파악할 때는 한 가지 관점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천하 만물의 이치는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설명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이것만 꼭꼭꼭이에요. 자, 획일적 이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경계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답법을 통해서 작가 주장의 타당함을 입증하려고 했던 부분이 중간에 있었죠. 다음 비유 묘사를 통해서 뭔가 설명하는 것들은 개성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회적 통념을 깨는 철학적인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념이라고 하면 맞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 고정된 시각을 경계하자. 그럼 어떻게 된대?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했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 이 상기라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 다 했는데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수필치고는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일기 같은 그런 수필치고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은 아니라서 사물의 어떤 이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정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수 있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획일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통념을 갖고 있다? 그건 일종의 선입견일 수 있으니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골고루
고른 시선으로 바라보자. 이게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만의 잘못된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상기 작품 끝났고요. 이제 다음번에도 다른 작품 여러분 필요하다고 좀 요청하시면 또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 이번 기말고사 준비도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